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읽어드릴 책은 스카치캔디 할머니의 비밀 주머니라는 어른들을 위한 성장 판타지 소설이고요. 이 책 같은 경우는 20, 30대에게는 삶의 지혜를, 기성세대에게는 따뜻한 온정을 듬뿍 선물하는 책인 것 같아요. 굉장히 읽으면서 묘사 하나하나가 정말 보석 같고 너무나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스카치캔디 할머니의 비밀 주머니. 눈을 떴다. 어젯밤에도 밤은 날카롭고 모질게 나를 괴롭혔는데 그래도 아침은 왔다. 일단 아침 햇살을 놓치지 말자. 나는 블라인드를 올리고 창문을 반쯤 열었다. 블라인드를 올리고 창문을 반쯤 열기. 그건 매일 아침 나의 첫 번째 일과다. 창문을 다 열 용기는 없는데 빌라 1층에 내 방을 오롯이 다 행인들에게 노출할 용기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나는 이 방이 좋다. 다세대 주택의 옥탑방에 살 때는 햇빛을 죽이고 싶었다. 자기 소설의 주인공에게 햇빛 때문에 우발적 살인을 하게 한 카미가 이해되기도 한다. 며칠 왔다 가라. 마침 토종닭도 한 마리 얻어놨다. 푹 끓여서 죽도 해먹으면 사나흘만 해도 기운이 생긴다. 여름이 오기 전에 기운을 만들어놔야 여름을 견딘다. 어디서 무엇을 사오거나 주문하거나 바꿔오거나 할 때도 한결같이 얻었다 라고 말하는 엄마. 그 말이 참 듣기가 싫었는데 엄마는 그 말투를 바꾸지 않는다. 젊을 때 남의 집 일을 오래 해서 주인 사모가 가져가서 먹어요. 가져가서 식구들 누구 주세요. 라고 하며 건네는 것들을 챙겨오던 버릇 때문일까? 자기가 돈 주고 사온 것도 꼭 얻어왔다 라고 말하는 엄마의 말투가 싫지 않을 딸이 있으랴. 엄마는 말은 늘 단문이고 두어 마디가 다인데 어제 전화는 길었다. 초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던 겨울의 어느 날이었다. 열무김치며 우엉조림 같은 밑반찬을 가끔 살갑게 갖다 주던 집주인 아주머니가 이런 좋은 사람은 흔치 않다고 생각되게 하던 그 아주머니가 사실은 집주인이 아니었고 전세 보증금을 홀라당 들고 사라졌을 때도 발등은 믿는 도끼에 찍히는 거다 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 설명하고 끝내며 그 추운 날 이삿짐을 꾸리던 엄마였다. 어제 엄마의 말은 아마 서울살이 10여 년 동안의 통화 중에 가장 길었으리라. 토종닭 이야기로 시작해서 옆 가게 떡집 아주머니의 조카 이야기로 끝났다. 엄마 머릿속에 토종닭 대신 매우 토속적인 인물인 옆 가게 떡집 아주머니의 조카가 들어있었으리라. 아주머니의 조카가 친구 결혼식 때문에 경주에 오는데
떡 가게에 달린 방에서 두어 밤 신세 지고 가도 되냐고 이모인 떡가게 아주머니에게 연락이 왔었다는 거다. 아주머니는 새 식구가 10년도 훨씬 넘게 가게에 달린 방과 부엌 겸 욕실에서 살다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들어갔다. 아주머니가 키가 크고 인물이 좋으며 착한 사람이니 그 언니도 인물이 좋을 거고 심성이 좋을 것이며 그 언니의 아들인 조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유전학적 견해와 군대에 늦게 간 그 조카가 재작년에 제대하고 취업을 해서 경기도 어디쯤에 꽤 실속 있는 중소기업에 다닌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그 조카가 뭐 어쨌다고? 라고 물어보려다가 분명히 내 말이 칼끝처럼 쨍하게 전화선을 잘라낼 듯하여 대꾸 없이 다 듣고 있었다. 한번 만나봐라 라거나 약속을 잡았다 라는 말은 일절 없었다. 그저 토종닭 푹 고아서 먹으면 사나흘 쉬었다가 금방 낫고 올라갈 수 있어 가 끝이었다. 퉁, 퉁. 갑자기 창문이 흔들린다. 큰 가방을 들고 골목길을 나서는 사람이 부주의하게 내 창문의 방범창을 건드린 탓이다. 좁은 골목길에 바짝 지어진 낡은 빌라의 1층 방은 약간의 여유도 남겨두지 않고 최대한 확장하고 창문에 방범창을 달았다. 마주 오가는 사람들이 서로를 비켜 길 가장자리로 이동하게 되면 내 창문에 덜컹거리는 방범창을 쿵 하고 치고 가게 된다. 엄마는 간섭이 적은 사람이다. 굳이 뾰족하지도 않은 성적으로 서울의 대학에 진학하겠다고 했을 때도 반대하는 표정은 지었지만 반대하지는 않았다. 나이가 30인데도 사귀는 남자는 없는지, 제대로 된 취직은 언제 하는지 캐묻지 않았다. 그렇다고 그런 엄마가 나에게 늘 편한 건 아니었다. 딱히 잔소리나 간섭은 없어도 언제나 목에 가시처럼 엄마라는 글자는 나에게 맺혀 있다. 세상 천지에 달랑 2 모녀뿐인데 엄마랑 같이 지내며 근처 대학에 가지. 그 먼 서울까지 가서 방 얻어 살면 내 엄마 외로워서 어쩌냐? 그 먼 서울까지 이삿짐 보따리를 실어서 옮겨준 외삼촌이 운전하는 내내 그 비슷한 말을 했었다. 고향에는 늦은 중년의 엄마, 서울에는 그저 그런 대학을 나온 문과 출신 계약직 노처녀 딸. 이 시대의 가장 흔한 설정이다. 기차역에서 우두커니 한참을 앉아있다가 무궁화호에 올랐다. 가장 저렴하기도 하지만 고향까지 가는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기도 한다. 기차는 요금이 싼 대신에 감수해야 할 것이 많았다. 아직 정오 무렵인데 술에 거나하게 취해 냄새를 풍기는 아저씨나 칭얼거리는 아이는 꼭 무궁화호에만 탄다.
기차에 탔는지 식당에 왔는지 타자마자 먹을거리를 꺼내 냄새를 풍기는 아주머니도 나는 크고 멋진 차를 몰고 창문을 조금만 열고 바람을 맞으며 신나게 고속도로를 달리는 상상을 해보았다. 백팩에서 이어폰을 꺼내 블루투스를 연결하고 음악을 검색했는데 인기곡 1위는 아이유의 노래였다. 남들처럼 나도 아이유를 좋아하면 좋겠다. 을씨년스러운 가성이 그녀가 20대라는 걸 믿기지 않게 한다. 그녀는 아직 비극이라는 게 뭔지 몰라서 비극적으로 가성을 낼 수 있는 것이다. 비극을 경험한 사람은 이런 비극적인 음색을 내지 못한다. 아니,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그냥 가끔 말을 할 뿐이다. 클래식은 모르지만 가끔 듣는 모차르트를 클릭하고 나는 살포시 잠이 들었다. 밤새 그놈의 고양이 소리가 깊은 잠을 방해했다. 물론 잠을 못 자는 밤은 늘 나의 밤이었으니 고양이 탓이기도 하고 내 탓이기도 하다. 나는 늘 깊은 잠을 못 잔다. 내 방 창문 앞에서 우는 고양이. 그 녀석은 중성화 수술을 한 놈인데 한쪽 귀 끝이 1cm 정도 잘려서 있었다. 그것이 중성화 수술을 했다는 표시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잔인한 건지 그것이 최선인지 나는 그런 모든 행위가 싫다. 고양이가 싫다. 이번 역은 다냐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다냐라고? 그런 역이 있었나? 그런 역이 새로 생겼나? 다냐. 밤을 끊어냈다는 뜻인가? 누가 시킨 것처럼 나는 벌떡 일어났다. 이어폰을 낀 채로 급하게 짐을 챙겼는데 짐이라고 할 건 어차피 무릎 위에 올려놓은 백팩이 전부였다. 그렇게 나는 다냐역에 내렸다. 내리는 사람은 나뿐인가 했는데 뒤따라 할아버지 한 분이 내렸다. 할아버지는 느리게 천천히 기차문의 손잡이를 붙잡고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렸다. 할아버지가 내리고 나서 그렇게 느리던 기차는 쏜살같이 내달렸다. 기차역을 빠져나오는데 좀 어설픈 풍경이 보였다. 여느 기차역처럼 우동집도 없었고 매표소라고 부르기에도 초라한 유리 칸막이를 지나서 터벅터벅 걷다가 기차역 앞 버스 정류장에 섰다. 트럭 한 대가 쌩하니 먼지를 날리며 지나가고 자전거도 지나갔다. 나는 그냥 서 있었다. 버스는 하나야. 아가씨, 어디가? 같이 기차에서 내린 할아버지였다. 말 걸지 않았으면 하고 바랐는데
그 작은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 여행 왔어요. 그렇게 우리는 텅 빈 버스에 같이 올라탔고 몇 정류장을 지나 강물이 보이는 작은 마을에서 내렸다. 할아버지도 따라 내렸다. 아가씨, 숙소는 정했나? 이 동네에 하나 있던 여관이 없어진 지가 오래되었는데. 대답을 기다리던 할아버지는 마음이 급했나 보다. 저기 오르막길을 따라가면 골목이 나오고, 뭐 골목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좁은 길이 꺾어지는데 거기 가게가 하나 있어. 가게는 간판만 달려있고 장사는 안 해. 그 집에 방이 2개 비는데 민박을 해. 그 집밖에 없어. 오래전 이 동네가 물에 잠기기 전에는 여관도 있었고 꽤 좋은 집도 있었고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별장도 지어서 술 마시고 놀고 그랬지. 마을에 사람들도 많았는데 지금은 얼마 안 남았어. 더운데 오르막길 올라가기 귀찮겠지만 그래도 그 민박이 깨끗하고 싸게 해준다네. 주인 아주애가 사람이 야무지거든. 이제는 손님이 1년에 몇이나 온다고 가끔 오는 낚시꾼 받으려고 방을 맨날 싹 깨끗이 치워놓거든. 장마가 끝나서 다행이야. 이제 한참 쨍쨍할 거야. 더위도 시작이고. 지퍼를 쭉 열면 옷걸이 몇 개가 걸려있는 비키니 옷장, 작은 상, 그리고 누가 읽다 놓고 간 책들 몇 권. 단정히 개켜진 이부자리. 그렇게 밤이 끊어진 마을에서 며칠 묵기로 해버렸다. 아직 비극을 마주하지도 않았으면서 온갖 비극적인 표정을 짓고 나는 강가로 나갔다. 길은 온통 웅덩이 투성이었다. 서울도 아마 보름 넘게 비가 내렸으니 이 시골 마을이 오죽했겠나. 무릎 높이의 잡풀들이 뭉텅이로 쓰러져 있기도 했고 아름드리 나무가 삐딱하게 서 있기도 했다. 강은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모르게 시커멓게 위용을 드러내고 자욱한 물안개가 풍경화를 만들고 있었다. 나는 가방을 열어 작은 몰스킨 수첩을 꺼냈다. 작은 글씨로 빼곡히 채워놓은 아이디어 수첩이다. 거기에는 나의 주인공들이 밥을 먹고 걷고 울고 웃고 있었다. 수첩을 강물에 던졌다. 망설이지 않았다. 더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세상에 내 이야기를 계속할 필요는 없다. 작은 수첩은 금세 강물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잠 못 드는 밤을 끊어내고 싶었다. 밤새 불안하게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시간을 끊어내고 싶었다. 할 일은
당연히 없었다. 그냥 강을 따라 걷다가 낚시터가 눈에 띄었다. 가늘고 긴 통나무를 연결해 만들어 놓은 평상. 낚시꾼들이 버려놓고 간 의자며 낚시 도구들과 밥을 끓여 먹은 가재 도구들. 물고기를 잡아서 그 자리에서 끓여 매운탕을 해 먹었으리라. 얼큰하게 술도 한 잔 곁들여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앉을 만한 자리에 펼쳐놓고 걸터 앉았다. 그 회사는 그랬다. 에디터라는 명함을 한 장 파주고 정말 바닥까지 핥아내듯 나를 부려먹었다. 이름 대면 누구나 알만한 잡지사 명함 한 장을 얻느라 나는 젊음을 갖다 바쳤다. 계약직 잃었다가 계약직조차 아니었게 되었고 내 책상도 주어지지 않았으며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일에 맞춰 일했다. 나는 몇 년이나 장당 얼마의 노동력을 제공했다. 시간당 얼마도 아니고 장당 얼마라니. 근수 달아 파는 정육점도 아니고 킬로그램당 얼마 하는 횟감도 아니고 10포인트 행간 여백 160% A4 용지 한 장당 얼마. 이번 달은 그마저도 내부 직원들이 다 소화하고 일을 전혀 주지 않았다. 그런 달은 사람이 얼마나 째째하던지. 그 사람은 그 잡지사의 팀장이었다. 감각도 있었고 총명한 남자였다. 같이 일을 해보면 유능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는 엄청나다. 굳이 말이 필요 없이 착착 자기 역할을 하면서 동료의 일을 수월하게 풀리게 해주는 사람. 그는 그렇게 총기가 보이는 남자였지만 줄을 잘 서지는 못했다. 그 중요한 광고주 관리가 잘 안 되고 골프도 칠 줄 몰랐으며 임원들과의 식사 자리에 불려가지 못했다. 말수가 없는 게 아니라 말을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은 남자. 회사는 점점 그를 부담스럽게 느낀다는 것을 책상도 주어지지 않던 프리랜서조차 눈치채게 하였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마치 그와 내가 얽히고 설키고 울고 짜고 헤어지고 그런 아침 드라마가 생각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이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가 유부남이 아니었기에 불륜의 주인공이 되지도 못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프리랜서 계약 기간이 종료된 날 우리는 같이 밥을 먹었다. 우리는 그저 밥을 한 번 먹은 게 다였다. 광화문에도 널린 게 밥집인데 굳이 자아문 터널을 지나서 서대문 방향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빠져서 그는 나를 매운탕집으로 데려갔다. 내가 그에게 들은 건 왜 매운탕을 좋아하는지가 전부였다. 그는 경상남도 삼천포가 고향이었고 삼천포에서도
항구 가까이에 살았다. 배가 들어오는 날의 풍경을 그는 몇 개의 문장으로 표현했다. 그렇지만 그가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처음 보았다.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막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야. 물고기는 퍼덕거리고 그물이 내려지고 어린 내 눈엔 무릎까지 오는 장화를 신고 팔꿈치까지 오는 장갑을 낀 어른들이 물고기처럼 퍼덕거리며 춤을 추는 것 같았지. 왜 삼천포로 빠진다는 말이 있는지 알아? 그가 물었다. 국문과 출신인 나도 그 의미를 몰랐다. 삼천포는 경상남도 진주시 아래에 있는데 장사꾼들이 장사가 잘 되는 진주로 향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 삼천포로 가서 장사가 쫄딱 망하게 된다 라는 의미에서 유래되었다고. 그는 길게 설명했다. 그날의 식사와 대화는 몇 년을 짝사랑으로 가슴앓이한 내 첫사랑 여정의 끝이었다. 내 인생이 삼천포로 빠진 건가? 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어. 그 말을 끝으로 나는 그를 다시 보진 못했다. 이런 날 돌이켜볼 연애담조차 변변하지 않은 게 나의 현실이다. 해가 넘어가고 있었다. 살짝 한기도 느껴지는 장마 끝의 눅눅함과 더불어 기분이 좋지 않은 날씨였다. 조금만 더 둘러보고 민박집으로 되돌아가자. 어떻게 동네에 사람 하나 보이지를 않는지 적막하고 고요했다. 여기에 어떻게 저런 집이 있을까? 문득 그 할아버지의 말이 생각났다. 이 동네가 융성하던 시절에는 서울에서 내려와 별장을 짓고 고기를 굽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했었다. 그때 지어진 집인가? 하얀 2층 집은 1층에는 포치가 있었고 2층에는 빨간 머리 소녀가 금방이라도 고개를 내밀며 손을 흔들어 줄 듯한 아치형의 창문들이 있었다. 집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이팝나무들이 길을 열고 있었다. 어느 해이던가 조경수 특집면을 도맡아서 기쁘게 20페이지가 넘는 지면을 혼자 채운 적이 있었다. 취재도 나가고 식물 전문가들도 만났다. 그래서 나무라면 어디 가서 빠지지 않을 잡학은 갖추었는데 그때 이팝나무를 알았다. 길지도 짧지도 않게 3주 정도 하얀 꽃이 나무 전체에 피는데 가을이 되면 보랏빛이 도는 콩 모양의 열매가 나무를 뒤덮는다. 공해에도 강하고 병충해에도 강하다. 세게 생기지 않았는데 센 놈이라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청계천을 장식하는 나무로 뽑히기도 했다. 그렇게 이팝나무들은 양쪽으로 줄 서서 길이 끝난 곳에 다시 길을 만들고 있었다. 오래된 세월의 흔적은 여기저기 보이지만 한창 때는
정말 예뻤을 집 같았다. 그때 삐그덕삐그덕 포치에 놓여있던 커다란 흔들 의자가 움직였다. 잠깐 멈칫했다. 빈 의자인 줄 알았는데 자그마한 몸집의 할머니 한 분이 의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앉아 계셨다. 어디서 왔나? 서울에서요. 여기 그늘이 시원해. 바람도 좋고 앉아서 쉬어가. 할머니는 맞은편에 놓인 스툴 형태의 의자를 가리키고는 뜨개질 바구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 사탕을 하나 주셨다. 스카치 캔디다. 왠지 이 할머니와 어울리는 사탕이다. 시골 할머니 차림새와 다르게 자잘한 나뭇잎 무늬의 시폰 소재 원피스. 별장으로 쓰던 집에서 눌러 살게 되신 건가? 나는 사탕을 까서 입에 넣고 강 쪽을 바라보았다. 아, 하고 잠깐 감탄사를 뿜어낼 뻔했다. 강은 굽이져서 할머니 집 앞에서 꺾이고 있었다. 건너편에 섬인지 산인지 나무가 무성한 언덕이 있고 물 한 개는 자욱해서 바람을 따라 강이 흘러가는 곳을 뒤따라 흐리고 있었다. 할머니는 코바늘로 뜨개질을 계속하고 계셨고 흔들 의자도 살짝살짝 흔들리고 있었다. 할머니는 말이 없었다. 젊은 사람 붙잡고 길게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늘어놓는 건 아닌지. 의자에 앉으면서 걱정했던 것은 나의 기우일 뿐이었다. 입속의 스카치 캔디가 서서히 다 녹았다. 어릴 때 사탕을 녹여 먹지 못했는데 그 단맛을 더 많이 느끼려고 했는지 성급하게 부셔 먹고 금방 후회했다. 어른이 되면 사탕을 천천히 끝까지 녹여 먹을 수 있게 되는 건가?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강줄기는 바다를 향하고 있겠지만 멈춘 듯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다. 나는 어디쯤 온 걸까? 나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이를 먹는다 라고 말한다. 세상 어느 언어에도 나이를 먹는다 라는 표현은 없을 것이다. 나는 먹지도 않았는데 자꾸 나이는 나보고 내가 나를 먹었노라고 우겨온 것이다. 이제 30. 나는 30번을 먹었다. 나이라는 것을. 아무 맛도 없는 달지도 쓰지도 않은 그것을. 강을 너무 오래 보지 마. 네? 젊은 사람이 그렇게 뚫어져라 물길을 보는 건 곱지가 않아. 네? 무슨 일이든 너무 끝까지 뚫어보게 보지 마. 그러다 보면 시간이 멈추는 것 같고 어디서 무엇이 잘못된 건지 자꾸 뒤돌아보게 되거든. 강물을 하염없이 바라보면 말이야. 자꾸 옛날 생각이 나고 자꾸 후회되거든. 나이를 먹는다는 건 후회가 쌓인다는 거야.
한 번에 하나씩만 보는 게 좋아. 아, 네. 뒤돌아보면 어디서 무엇이 잘못되었던 건지 알게 되지. 그런데 사는 건 앞으로 나가는 거잖아. 그냥 앞만 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그 포치에 앉아서 1시간쯤 있었던 것 같다. 그 할머니와의 대화는 그게 다였다. 말없이 내내 뜨개질을 하시던 분. 세월을 낚아서 한 코 한 코 엮어가는 것이다. 그 할머니의 일과는. 시골의 밤은 빨리 깊어진다. 무엇을 할까? 나는 이제 글을 쓰지 않겠다는 나의 결심을 노트북을 챙겨오지 않은 행동으로 나의 의식에 새겼다. 책도 한 권 챙겨오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다. 이런 시골 민박집 방 작은 상 위에 놓여있는 몇 권의 책. 누가 읽다가 두고 간 것일까? 나는 그 중에 눈길을 끄는 한 권을 집어들었다. 거울이 된 남자. 옛날 프랑스에 예의 바르고 우아한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묘사할 수 있는 빼어난 능력으로 모두에게 인정을 받았다. 포르트레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감탄했다. 어쩌면 이처럼 섬세하게 묘사할 수 있는지. 거울이 널리 보급되지 않았던 시절이라 그 남자의 묘사는 대상이 가장 정확하게 자신의 모습을 알게 해주었다. 남자의 이름은 오랑트. 그는 상대의 외모와 몸짓, 표정을 세밀히 묘사하였고 그 대상은 자신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었다. 그러나 오랑트는 대단히 불균형한 능력의 소유자이기도 했다. 오랑트는 표현력이 발달한 것과 달리 기억력이나 판단력은 전혀 가지지 못했다. 말을 해서 좋을 것과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을 구별하지 못했고 오로지 보이는 그대로를 묘사할 뿐이었다. 마치 거울처럼. 오랑트에게는 3명의 남동생이 있었다. 그들도 오랑트처럼 포르트레를 하고 사물을 묘사했지만 자기 방식대로만 했다. 첫째 동생은 몸이 앞으로 굽어 있어서 늘 모든 대상을 실제보다 작고 하찮게 묘사했다. 둘째 동생은 몸이 뒤로 굽어서 대상을 늘 실제보다 많이 부풀리며 과장하기를 좋아했다. 셋째 동생은 자세가 엉거주춤해서 삐뚤어진 막대기처럼 서 있었는데 단정한 사람도 전혀 알아볼 수 없는 괴물로 묘사했고 오히려 이상하게 생긴 대상은 아름답게 묘사했다. 역자는 오목거울, 볼록거울, 원통거울로 첨언하였다. 그러니 세 동생은 묘사가 정확하지 못해서 오랑트처럼 대상을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묘사할 수 없었다. 대신에 판단력은 명확해서 자신들의 평범하지 않은 능력을 알아채고
자신들의 호기심을 발달시킬 수 있는 연구실로 들어갔고 수학 연구에 전념했다. 자신들의 불균형을 파악한 것이다. 오랑트는 사교계에서 이름을 날렸고 여인들에게 열렬한 환대를 받았다. 상대 여인들 한 명 한 명의 외모에 대해 사탕발림 대신에 정확한 묘사를 끊임없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은 것이다. 상대가 듣기 싫어하는 말이라도 입에서 나오는 걸 참지 않고 악담도 스스럼 없이 했다. 특이한 것은 그렇게 싫은 소리를 듣더라도 여인들은 오랑트를 찾아 몰려간다는 것이었다. 오랑트의 이야기를 들어야만 자신의 문제점을 알게 되기 때문이었다. 여인들은 자세와 옷차림, 머리 장식까지 오랑트의 지시를 따랐다. 오랑트는 하루하루를 각각의 여인들에게 각자의 매력을 정확히 찾아내어 칭찬해주고 단점은 스스럼 없이 솔직히 말해 여인들이 자신을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데 도움을 주는 시간으로 보냈다. 오랑트 주변에 여인들이 끊임없이 몰려들었다. 어느 날 살롱에 너무나 아름답기로 소문난 칼리스트라는 여인이 오게 되었고 그녀는 오랑트의 칭찬을 한 몸에 받게 되었다. 칼리스트는 오랑트에게 집착하게 되었다. 오랑트는 칼리스트가 집으로 돌아오면 그녀를 깨끗이 잊었지만 칼리스트는 오랑트로부터 자신의 아름다움을 확인하기 위해 한시도 그를 잊을 수 없었고 틈만 나면 오랑트를 찾아갔다. 어느 날 칼리스트는 몸져 누웠고 큰 병에 걸렸다. 그녀는 점차 회복되었지만 모진 병을 앓은 끝에 흉측해져 버렸다. 주변의 사람들은 속으로 크게 실망했지만 칼리스트에게 상처를 줄까봐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다. 얼굴색이 안 좋긴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워 라고 위로해 주었다. 하지만 칼리스트는 사람들이 자신을 배려해서 빈말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했고 진실을 말해줄 오랑트의 판단이 듣고 싶었다. 초조한 심정으로 오랑트를 찾아간 칼리스트. 그러나 오랑트는 여전히 묘사에 충실했다. 몰골이 끔찍하다. 있는 그대로 내뱉어 버린 것이다. 칼리스트가 느낀 고통은 더 끔찍했다. 오랑트는 전혀 망설이지 않고 정확한 표현으로 끔찍한 묘사를 계속해 나갔다. 분노를 멈출 수 없었던 그녀는 탁자 위에 놓여있던 커다랗고 날카로운 머리핀을 집어들어 오랑트를 힘껏 찔렀다. 그때 평소 오랑트를 좋아했던 사랑의 신이 찾아왔다. 사랑의 신도 죽어가는 오랑트를 살릴 수는 없었다. 그동안 수많은 여인들이 오랑트를 통해 사랑받는 여인으로 변모해 왔는데 더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웠다. 결국 사랑의 신은
오랑트가 살아있을 동안에 가졌던 능력을 그대로 유지하게 했다. 오랑트를 거울로 만든 것이다.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는 오랑트의 능력은 거울이 되어 유지되었다. 그리고 사랑의 신조차도 그 거울을 보고 자신과 똑 닮은 거울 속 자신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포르트의 예술계는 오랑트처럼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묘사하는 정확한 표현력뿐만 아니라 같은 것들 속에서도 우열을 가리고 할 말만을 선택하는 판단력도 요구된다. 세상 모든 것에는 여러 가지 면이 존재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에도 여러 방식이 존재하므로 항상 긍정적인 시각으로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려 노력해야 한다. 전래동화 작가답게 샤를 페로는 교훈적인 말로 이야기를 끝냈다. 시골의 밤은, 초여름의 밤은 농도가 짙었다. 동화의 아버지 샤를 페로는 무려 300년을 뛰어넘어 오늘 밤 내게 거울을 들이대었다. 정확하고 세밀하게. 그 대신 판단력은 잃지 말라는 조언과 함께 정확하지만 균형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나는 나를 어떻게 묘사할 것인가? 나는 어디쯤 있는가?